만났죠. 이방카 트럼프도 만나셨던데? 그냥 배사시죠. 말할 수 없다 이유를? 그 라이트하이저는 제가 이제 만난 이유가 이 사람이 그 관세를 설계한 사람입니다. 아 트럼프 관세를? 네. 그래서 그 본인이 이제 저한테 그랬거든요. 인수위가 만들어지면은 워싱턴에서 만나자. 그랬길래 제가 아니 됐다고. 내가 그 팜비치, 플로리다까지 나 직접 갈 테니까 거기서 만나자. 예, 그 둘이서 그 관계가 매우 그 텐션이 높았었죠. 텐션이 당연히 있겠죠. 뭐 둘 다 좀 성격이 강하고. 그래가지고 텐션이 높았었는데, 그리고 라이트하이서 역시 자기 그 밑에서 그 스태프 중에서 그 신뢰하는 사람이 2명밖에 없어가지고 그 실무진에서는 그날 마지막 협상할 때 어떤 그 결과가 나올 거라는 것을 아무도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USTR 건물에서 이제 회의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들어오는데 라이트하이서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화장실이었던 것 같다. 이런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둘이서 이제 같이 시야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상황이 거북해서 그러는지 라이트가 먼저 저한테 그 대화를 시작했어요. 옆칸에서 바로 옆에 서 있었는데, 저한테 갑자기 트레이드 미니스터 미국 야구 좋아하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어느 팀을 좋아하느냐. 그래서 원래 워싱턴 세네터스를 좋아했었는데 60년도 후반에 70년도 초에. 근데 그 텍사스 레인저스가 돼가지고 제일 가까운 데가 멀티모어 오일스를 좋아한다. 그렇게 됐더니 나도 그 팀을 좋아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럼 대화가 거기서 이제 그 스톱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통상장관 그 기억나냐고 70년도 초에 20승 이상을 한 투수 3명이 있었다. 예, 벌티모어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니까 라이트하이서 대해서 당신 그 팩트 체크 좀 하고 질문해 대라. 3명이 아니고 4명이다. 그래서 4명이 누군데 그랬길래 제가 짐 파머, 왼손잡이 마이크 웨이어, 데이브 맥날리, 팻 답슨이 다 20승을 했다.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그 대화를 하면서 손을 씻으면서 한미 FTA 제재 협상은 끝났습니다. 남자 화장실에서. 그래서 이 협상을 할 때 그 통역사나 통역 영어나 외교관 영어 소통 능력 가지고 요번에 협상하면은 이게 한계가 있을 거고, 그 유시민 장관이 저를 뭐 미국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해줬듯이 미국말 잘하는. 제가 그 손 씻으면서 그 라이트하이서 대사한테 너 이게 지금 2020년도라서 다행이지, 만약에 1950년도였었다면은 그 맥카티의 그 반미국적 행동하는 그 위원회에 불려 들어가가지고 아마 간첩으로 그 조사받았을 거다, 이런 거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농담 삼아 또 이제 해가지고 그들끼리 통하는 그 논리와 정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협상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미국말은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역 정수 반대급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받아야죠. 네. 근데 반대급부란 것도 가시적인 반대급부지. 뭐 상하원 앞에 가서 연설했다, 캠프 데이빗에 가서 회의를 했다, 이런 상징적인 거 말고 가시적인 거. 그렇죠. 다시 말하자면 명분은 저쪽에다 주고 실리는 우리가 챙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대급부를 얼마만큼 받느냐가 그 협상의 성공 실패를 가늠하는 건데 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반대로 많이 나오셨습니다. 우선 다시 상기시킨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가 세상 만사와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자는,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냥 유능한 게 아니라 매우 유능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네. 그래서 그 글로벌 시장, 외교, 안보, 경제, 공급망 각 분야별로 아는 게 많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 습득력이 굉장히 빠르시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이제 열심히 살아온 사람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때 양복 입은 글라디에이터, 이제는 담 넘은 양복 입은 글라디에이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후로 벌써 10여 차례나 보고서를 주고받았다고 하니까 하고 싶은 얘기도 막 하고 싶은 일도 많으신 것 같아요. 예? 몇 차례? 10여 차례 하셨다면서요? 30차례? 알았어요. 30차례. 예. 근데 총수 전번에 저한테 왜 다스베이더에서 양복 입은 글래디에이터라고 한번 불러달라고 저한테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좀 그렇죠.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때 중요한 질문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왜 양복 입은 글래디에이터라고 불렀는지 그 질문. 이재명을 왜 양복 입은 글래디에이터로 불렀느냐?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필요한 지도자는 전시체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복 입은 글라디에이터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그 글라디에이터 영화를 보면은 거기 뭐라고 돼 있냐니까 영문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What we do in life echoes in eternity.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이 인생에서 하는 행동이 영원히 메아리 친다.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공약을 하고 뭐 약속을 하고 뭐 언급은 많이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누가 얼마만큼 빨리 잘 이행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또 매우 중요하거든요. 액션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결과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결과가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표현을 그때 썼다는 것을 지금 3년 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이재명이.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현종 전 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야,
제가 이 스튜디오에 뵙는 게 양복 입은 글라디에이터라는 인터뷰 TBS 시절에 한 이후로 처음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는 담 넘은 양복 입은 글라디에이터. 담 넘은 양복 입은 글라디에이터. 네. 지난 대선 전이었어요. 양복 입은 글라디에이터. 예. 3년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지를 선언했는데 그때 굉장히 특이했던 게 이재명 당시 후보를 만난 적도 없는데 네. 나는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선언하셨고 그때 이번 대선에서 양복 입은 글라디에이터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네. 양복 입은 글라디에이터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이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네. 작년에 미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제가 그 대선 보면서 김현종 차장님은 이럴 때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데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트럼프 사람들을 미리 만났을 텐데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인터뷰 전에 트럼프 사람들 미리 만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이 보내주신 표가 있어요. 자, 그거 한번 띄워보세요. 이게 인터뷰 저랑 하기 전에 트럼프 미 대선에서 트럼프 사람들을 만나는 명단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제가 이거 보면서 질문 드려볼게요. 근데 이렇게 많이 만날 줄 알았어. 여기 가운데부터 얘기 물어볼게요. 저 정가운데 보면은 아이오와주 상원의원, 몬타나주 상원의원 이런 분들 만났는데 이분들은 왜 만난 겁니까? 그 스티브 데인스 몬타나주 상원의원하고 저 위에는 조니 얼스트라고 이제 그 군사위 상원의원인데 저 두 분이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미 상원과의 그 소통 채널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눈과 귀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미 상원과 소통 채널이 이 두 사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뭐 여러 차례 두 사람 다 만나서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이제 그 조니 얼스트 같은 경우는 그 트럼프 일기 때 한미 FTA 그 종료된다는 뉴스 듣고 아이오와주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길에서 스톱한 다음에 백악관에다 전화 건 다음에 그 반대한다고 이제 그 종료하는 거 반대한다고 전화까지 해주신 분입니다. 자, 그 두 사람 이거 언제 만나신 거예요? 이게 언제 투어를 도신 거예요? 참고로 이제 그 총수 외교안보라는 것은 이 연속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한민국은 또 영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책상에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드 워크를 하기 때문에 직접 그 결정권자를 만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 가서 텍사스,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는 그 마라라고가 있는 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팜비치에 가서 그 섀도우 캐비넷 사람들을 4월부터 6월 달까지 수십 명 만났습니다. 작년 4월부터 6월까지 네, 대선 6개월 전이죠. 대선 6개월 전에 이 사람들이 트럼프가 당선되면 섀도우 캐비넷을 형성할 사람들이니까 내가 미리 만나야 되겠다고 하고 만나신 거고 그러면 그 총수도 이제 그 늑대와 함께 춤을 추다라는 그 영화를 봐서 알겠지만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그 백인들의 정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 거기 가서 이제 그 섀도우 캐비넷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어떤 이슈들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트럼프가 누구 편을 왜 들을 것인지 그리고 그 파나마 운하 반환은 왜 하는 것인지 그린랜드에 왜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 그 중국은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쭉 이제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눴었죠. 대선 6개월 전에. 대선 6개월 전에. 그럼 제가 또 정답 보고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은 상원 의원을 만난 건 알겠는데 보면은 보좌관도 만났어요. 앤디 베이커. 보좌관급을 왜 만나신 거예요? 보통 이제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 하고 문재인 대통령 때 보면 장관급을 했기 때문에 보좌관들은 잘 안 만나는데
앤디 베이커는 좀 그 백그라운드가 좀 흥미롭더라고요. 그 미 국무부에서 10년 근무했고 berkeley 나온 다음에 옥스퍼드에서 박사한 사람은 제가 처음 만나 봐가지고 한번 궁금해서 만났었어요. 근데 이제 그 투자 좀 만나서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에게 네. 시간을 들여서 만나서 투자 가치가 네. 있더라. 그랬더니 이제 그 어디 있는가 알아봤더니 지금 백악관에서 네. J.D. 벤스 부통령의 그 외교안보 보좌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잘 보셨네. 아니 그 항상 그 백악관의 그 루트는 여러 개 갖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요. 그때는 보좌관이었는데 이 사람은 내가 만나둬야 되겠는데 했더니 예. 지금 백악관에 지금 부통령 안보 보좌관이 돼 있다.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총수 조금 설명을 하자면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트럼프 2기에 그 이제 그 카테고리로 이제 그 셋으로 나눈다면은 라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보수파가 있고, 네. 그리고 그 고립주의자들이 있고, 네. 그리고 그 세 번째는 그 프라이어타이저라고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사람들. 그게 그 비율이 40, 20%랍니다. 그래서 그 담당 장관이 외견 보수파인지 고립주의자인지 아니면 우선순위를 주장하는 사람인지 거기에 그 사람의 그 생각에 따라서 철학에 따라서 그 정책이 다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통상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통상 정책 같은 경우는 4명의 사람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트럼프한테 가서 나는 이렇게까지 그 양보를 받아왔다. 이런 그 상대국한테서 이런 그 양보를 받아냈다는 그 일종의 그 충성 경쟁이 통상을 4사람이 좌우지하는데 4사람이 각각 성향이 다르고 그렇죠. 자기 성취를 자랑하는데 트럼프를 그쪽에 고르는 거네 그러면. 그렇죠. 네. 그거 좀 더 여쭤볼게요. 제가 이거 뭐냐니까 그 총수 그곳에서 한마디 더 추가를 하자면은 트럼프 일기 때 보시면은 네. 외교 안보 분야에서 그 장관들하고 고위 관료들의 그 평균 수명이 1.5년이었고요. 네. 경제 분야는 2년 내기 2.5년이었습니다. 자, 이게 그냥 만나시는 게 아니야 보니까. 근데 제가 지금 이거 보다가 아까 이제 상원 의원권을 만나다가 왜 보좌관을 만나냐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보좌관도 아니고 부보좌관을 만난 경우가 있어요. 매튜 퍼틴저요. 퍼팅저. 예. 네, 매튜 퍼틴저는 왜 만났냐니까. 예. 왜 우선 그 네트워크가 좋고 그리고 그 트럼프 일기 때 그 저기 외교안보 부보좌관이었고. 예. 그리고 저랑 이제 그 소통이 잘 되는 친구고 그리고 그 생각하는 것도 좀 많이 비슷한 공통점도 있고 물론 그 다른 점들도 있지만 하여튼 그 지금 네트워크 뭐 합니까? 지금은 아마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네, 대기하고 있고 이제 또 교체가 되면은 다시 뭐 백악관이나 아니면 국무부 쪽으로 국방부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죠. 이방카 트럼프도 만나셨던데. 그럼 그냥 패스하시죠. 말할 수 없다 이유를. 그다음에 이 사람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왼쪽 맨 위에 보면은 트럼프 정부 시절에 이제 카운터파트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예. 문재인 정부 시대 FTA 그 제재 협상할 때 파트너였잖아요. 네. 예. 이 양반을 또 만나셨던데? 그 라이트하이저는 제가 이제 만난 이유가 이 사람이 그 관세를 설계한 사람입니다. 트럼프 관세를? 네. 그래서 그 본인이 이제 저한테 그랬거든요. 인수위가 만들어지면은 워싱턴에서 만나자. 그랬길래 제가 아니 됐다고. 내가 그 palm비치, 플로리다까지 나 직접 갈 테니까 거기서 만나자. 이제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래도 거기까지 직접 가는 그 성의를 보여주면은 정보를 하나라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까지 갔었었고요. 그 라이트하이저의 그 철학은 이제 그 기본 그 일종의 분모는 뭐냐니까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이권이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회원비를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미국 시장은 특별한 곳이어서 네. 진입하는 게 특권이니까 니네가 입장료를 내라. 네. 그게 관세다. 네,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겁니다. 관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무역 흑자 있는 국가들은 이것을 관세를 계속 올려가지고
거의 제로가 될 때까지 그 관세를 계속 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말이 안 된다. 그건 지금 그 자유무역을 지금 한 20년 내지 30년 동안 그 주장을 해오면서 지금 갑자기 유턴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누군가는 무역 흑자를 내게 될 텐데 결국은 예를 들자면 중국이 지금 그 월마트에 제공하는 물품들이 60%가 되고 아이폰은 95%가 되고 테슬라는 40%가 되는데 그럼 누군가는 그 공백을 메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누군가는 무역 흑자를 내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랬더니 그 약간 그 이제 그 대답하고 싶지 않은 얼굴 표정을 지으면서 그거는 결국은 동맹국들이 무역 흑자 내주는 것은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대답을 했었어요. 그 양반하고 제재 협상을 잘 하셨잖아요. 예, 그거 잘 끝났습니다. 한미 FTA. 네. 그때 그 제재 협상 할 때 그 일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이건 뭐 제가 라이트하이서 대표도 그건 공개하지도 않았고 책에서 그리고 저도 이제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는데 굉장히 일사천리로 사인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사석에서 둘이서 그 관계가 매우 그 텐션이 높았었죠. 텐션이 당연히 그랬겠죠. 뭐 둘 다 좀 성격이 강하고 그래가지고 텐션이 높았었는데 그리고 라이트하이서 역시 자기 그 밑에서 그 스태프 중에서 그 신뢰하는 사람은 2명밖에 없어가지고 그 실무진에서는 그날 마지막 협상할 때 어떤 그 결과가 나올 거라는 것을 아무도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USTR 건물에서 이제 회의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들어오는데 라이트하이서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화장실이었던 것 같다. 그 일화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둘이서 이제 같이 시야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이 거북 상황이 거북해서 그러든지 라이트하이서가 먼저 저한테 그 대화를 시작했어요. 옆칸에서 서로 바로 옆에 서 있었는데 서가지고 저한테 갑자기 트레이드 미니스터 미국 야구 좋아하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어느 팀을 좋아하느냐. 그래서 원래 워싱턴 세네터스를 좋아했었는데 60년도 후반에 70년도 초에 근데 그게 텍사스 레인저스가 돼가지고 제일 가까운 데가 baltimore 오리올스를 좋아한다. 그렇게 됐더니 나도 그 팀을 좋아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럼 대화가 거기서 이제 그 스톱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통상장관 그 기억나냐고 70년도 초에 20승 이상을 한 투수 3명이 있었다. 그 팀에 벌티모어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니까 라이트하이서 대사 당신 그 팩트 체크 좀 하고 질문을 해라. 3명이 아니고 4명이다. 그래서 그래서 4명이 누군데 그러길래 제가 짐 팔머, 왼손잡이 마이크 퀘이어, 데이브 맥날리, 팻 dobson이 다 20승을 했다.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그 대화를 하면서 손을 씻으면서 한미 FTA 제재 협상은 끝났습니다. 남자 화장실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이렇게 웃으시긴 하는데 이 협상을 할 때 그 통역사나 통역 영어나 외교관 영어 소통 능력 가지고 요번에 협상하면은 이게 한계가 있을 거고 유시민 장관이 저를 뭐 미국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해줬듯이 미국말 잘하는 사람 미국말을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치 우리 한국에 어떤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너 한국 야구 좋아하니 그러는데 좋아한다. 근데 그 사람이한테 어느 팀 좋아해? 그러면 난 산미 슈퍼스타즈 좋아한다. 그리고 나는 그 투수 중에서도 그 장명보 30승 한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아무래도 얘기가 달라지죠. 시각이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뭐 다시 보게 됐죠. 그렇지. 이 사람이 보통 내기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 3명이 아니고 4명이야. 4명의 이름은 이러이러해. 그걸 유포되면은 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역사를 얘기할 때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총수 제가 그 대화를 거기서만 끊었겠습니까? 제가 그 손 씻으면서 그 라이트하이서 대사한테 너 이게 지금 2020년도라서 다행이지. 만약에 1950년도였었더라면은 그 맥카티의 그 반미국적 행동하는 그 위원회에 불려 들어가 가지고 아마 간첩으로 그 조사받았을 거다 이런 거 모른다고 해가지고 뭐 농담 삼아 또 이제 그 해가지고 그들끼리 통하는 그 논리와 정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협상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미국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역사 옆에 두고 미국 상대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트럼프 시대에 트럼프 2기 때. 네. 이기 때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관세,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관세를 설계한 사람이면 지금 트럼프 그 얘기 바로 이어서 지금 트럼프는 그러면 관세를 왜 이렇게 동맹국들한테 동맹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마구 때리고 있는 겁니까? 그 지금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는 제가 봤을 땐 지금 목표가 이제 하나가 있다면은 뭐냐니까 관세를 무역 적자를 없애고 본인이 공약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들한테 지금 10% 기본 관세를 부과했고 그리고 상호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 그 상호 관세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돼 있냐니까 수출해서 수입을 뺀 다음에 수입으로 나눈 것을 또 2로 나눈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그 도란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돈을 땡기려고 그러는 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 관세를 때리는 이유는 지금 워낙 그 적자가 어마어마해서 전 세계로부터 현금을 땡기는 중인 거예요? 그러는 거죠. 현금을 땡기는 중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글로벌 세계화, 글로벌화 해가지고 혜택을 받은 국가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안보 차원에서 미군이 주둔하면서 그 혜택을 받는 국가들 이제 돈을 다 내라. 그게 이제 관세. 지금 미국이 적자가 이렇게 심한데 네. 우리한테 장사해서 돈 벌어간 니네들로부터 내가 현금을 땡겨야 되겠다. 네. 그래서 현금을 지금 땡기는 중이고 그게 관세다. 네. 그리고 $100 한 장 찍는데 총수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니까 정확히 9.4센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장사를 해가지고 프로핏 이윤 마진이 그렇죠. 99.9%가 되는 거는 돈 찍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고용 문제하고 재정 문제를 전 세계의 나라들이 관세로 부담해야 된다는 논리는 좀 현실에서 좀 먼 것 같아요. 국부 펀드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 이제 그 토론에서 나왔었던 것 같아요. 한 3조 달러짜리를 만들겠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건데 물어봤더니 돈을 찍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뭐 할 건데 물어봤더니 예를 들어서 그 플로리다 주에 그 국유지를 만들어서 해외로 다 나간 그 제조업자들이 그쪽으로 이제 다시 리쇼링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시간이 걸리고 아무리 우리 조선소가 효율성이 높아도 미국에 가가지고 조선소를 인수를 해서 그것을 이제 업데이트를 해도 과연 한국에서 만드는 만큼 그만큼 에피션시가 나오려면은 얼마나 걸릴까 이런 것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관세를 때리고 있는 것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하신 건데. 근데 이제 중국이 좀 이제 당당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예상치 못하게. 예상 못한 예상을 뛰어넘어서 참. 예상을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중국이 보복 관세 조치를 취하는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이 145%를 부과를 했고 중국이 125%를 부과했거든요. 125가 됐든 145가 됐든 일단 56%를 초과하면 그 수출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아픈 데를 때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농산물이죠. 농산물 중에서도 콩, 대두 이것을 이제 남미 쪽으로 돌렸고 왜냐니까 중국 14억 명이 1년에 소비하는 돼지 두수가 7억 2천만 마리. 두 번째는 이것은 조금 더 이제 두 번째는 이건 조금 더 이제 위협적인데 히토류 또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 니켈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수출을 이제 라이센스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말이 라이센스지 어떻게 보면 그것은 수출 통제, 수출 중단까지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기에 들어가는 히토류를 거기서 정제하는 것은 90%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매우 위협적이고 세 번째는 중국 입장에서는 좋은 인질이 있는 거죠. 애플,
테슬라, 워마트, 시가총액 1위인 애플 같은 기업이 흔들리면은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아이폰 한 대가 100만 원 했던 게 500만 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세 개 회사의 시총을 다 합치면 이게 32조 달러가 되는데 그 미국 GDP 11%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만약에 이것을 만약에 중국이 올스탑을 시켜버리면은 이것은 이제 굉장히 민심이 시장 눈치를 보는 장사치 놀이로 협상하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14억 명 인민의 눈치를 보는 시진핑은 이거 결국은 둘 다 치킨 게임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 두 사람은 몇 개월 안에 비밀 협상을 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도달할 것이고 타결을 할 겁니다. 왜냐니까 어떤 지도자든 일자리하고 부동산하고 주식을 건드려가지고 성공한 적이 없잖아요. 윤석열 시대를 3년 지켜보셨잖아요. 네. 한마디로 표현하면 윤석열 정권은 어땠습니까? 네, 지켜봤는데 지켜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란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는 근간이 그러니까 필러가 4개가 있는 것 같아요. 자본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한미동맹, 그리고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기독교 가치관인 것 같아요. 이 4개 근간을 다 흔들었잖아요. 다 흔들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국가 역량을 저하시켰다는 게 제가 봤을 때 문제입니다. 국가 역량 저하시켰죠. 예,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거나 아니면 일을 못하게 만들었고 우리하고 이제 먼저 협상을 하겠다는 미국은 우리가 동맹국이기 때문에 먼저 협상을 해준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상대하기 쉽기 때문에 만만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데 협상이란 것은 항상 승자와 패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기준은 졸속 협상을 하는 사람이 시간에 밀려서 하는 사람이 항상 불리하게 돼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협상을 할 때 총수 반대급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받아야죠. 예. 근데 반대급부란 것도 가시적인 반대급부지. 상하원 앞에 가서 연설했다, 캠프 데이빗에 가서 회의를 했다, 이런 상징적인 거 말고 가시적인 거. 그렇죠. 다시 말하자면 명분은 저쪽에다 주고 실리는 우리가 챙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급부를 얼마만큼 받느냐가 협상의 성공 실패를 가늠하는 건데 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반대급부를 받아오는 걸 못 봤다. 그리고 이 국가 역량이 총체적으로 다운그레이드 됐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보시기에 좀 더 유능하게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죠. 훨씬 더 할 수 있는데 네. 보시니까 저렇게밖에 못하나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셨구나.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를 직접 만나셨잖아요. 지난번 3년 전에는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도 않고 지지선언을 하셨고 양복 입은 글래디에이터가 표현하셨는데 필요하다고.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를 만나셨잖아요. 네. 만나서 안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신 거란 말이죠. 네. 만나서는 무슨 말씀 나누셨습니까? 우선 다시 상기시킨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가 세상 만사와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도자는,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냥 유능한 게 아니라 매우 유능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네. 그래서 글로벌 시장, 외교, 안보, 경제, 공급망 각 분야별로 아는 게 많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습득력이 굉장히 빠르시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살아온 사람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때 양복 입은 글라디에이터, 이제는 담 넘은 양복 입은 글라디에이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찬조 연설에 제가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지도자는 그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굶어 죽지 않고 맞아 죽지 않는 그 기술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그 비대칭 재래식 무기의 중요성을 또 강조를 해드렸죠.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 그 국방과학기술연구원도 곧 방문하실 거예요. 그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그 보물인데 거기서 이제 그 미사일 우리나라 미사일이 정확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현무 4나 현무 5 같은 이미 거. 일을 많이 하고 계시네 지금 그리고 사장님. 인공 눈 귀를 판독 기능이 있는 그 인공위성하고 그 드론하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AI를 탑재한 그 드론하고 핵 추진 잠수함하고 레이저, EMP탄 이런 것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제 이 대표님한테 그 보고를 계속 드렸고 세 번째는 이제 그 공급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결국은 미국의 공급망과 중국의 공급망이 이렇게 생길 것인데 그래서 그 해양 세력인 미국과 일본과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북극 항로를 개척하려는 거기에 올인하는 러시아하고도 역시 그 긴밀한 그 협조를 해야 되고 북항로. 예. 그리고 그랬더니 이제 북항로 얘기가 거기서 나왔구나. 예. 예. 그래서 그 일본하고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질문을 하셨길래 아주 쉽게 설명을 했죠.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고 기술 분야에서는 4가지 분야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AI, 퀀텀,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하고 6G하고 반도체 이 분야에서 우리가 톱 클래스까지 올리지 않으면은 이게 선진국과 개도국이 나눠지는 것처럼 거기서 이제 그 중요한 이슈들이기 때문에 삭감됐던 R&D 예산을 대폭 늘려야 되고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정부 조달이 한 100조 원이 되니까 그런 스타트업에다가는 수의 계약을 해줄 수가 사장님 있어야 된다. 예, 방언 터주셨는데 윤석열 3년 지켜보면서 저렇게밖에 못하나 하다가 이제 앞으로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막 착착착 정리돼가지고 좀 방언 터지셨는데 보니까 제가 다시 모셔가지고 분야별로 다시 여쭤볼게요. 그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은 예. 압축 성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압축 성장. 예. 그렇지. 그러니까 앞으로 차기 정부에서는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개념이 가속입니다. 가서. 예, 감속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30년 성장할 것을 5년 안에 해야 되고 5년 안에.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 기업하기 좋은 국가 차원에서 배임죄 관련해서 그 법도 좀 대폭 개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상속세도 캐나다 제도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공무원들이 제대로 실력 발휘할 수 있게 정책 감사 같은 것도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복 입은 글래디에이터 이게 이재명 대표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3년 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만난 적도 없는데 나는 이재명을 지지한다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지금 시대는 양복 입은 글래디에이터가 리더가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이재명이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이번에 이제 직접 만나서 외교안보 보좌관이 되셨고 그 이후로 벌써 10여 차례나 보고서를 주고받았다고 하니까 하고 싶은 얘기도 막 하고 싶은 일도 많으신 것 같으니까. 예? 몇 차례? 10여 차례 하셨다면서요? 30. 30차례? 알았어요. 30차례 보고서를 주고받았다고 하니까 그 보고서 내용 일부를 들여다보면 아마 차기 정보가 그리는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잘 계시는 거 확인했고요. 예. 근데 총수 전번에 저한테 왜 다스베이더에서 양복 입은 글래디에이터라고 한번 불러달라고 저한테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그렇죠.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때 중요한 질문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왜 양복 입은 글래디에이터라고 불렀는지 그 질문. 이재명을 왜 양복 입은 글래디에이터로 불렀느냐. 예. 근데 이제 그 이유는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필요한 지도자는 전시체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복 입은 글래디에이터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글래디에이터 영화를 보면은 거기 뭐라고 돼 있냐니까 영문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What we do in life echoes in eternity.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이 인생에서 하는 행동이 영원히 메아리를 친다.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공약을 하고 뭐 약속을 하고 뭐 언급은 많이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누가 얼마만큼 빨리 잘 이행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또 매우 중요하거든요. 액션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결과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결과가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표현을 그때 썼다는 것을 지금 3년 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이재명이. 네. 아따.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말을 많이 한 분 중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자, 또 모시겠습니다. 이재명의 외교안보보좌관 김현종 전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